무게 200톤의 기차가 시속 30마일로 달릴 때 400피트 이내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 거리는 미식축구 경기장보다 깁니다. 소 한 마리의 무게는 약 1,400파운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마주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상상하는 결과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기차 앞에 달린 장치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장치는 카우캐쳐, 소바디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소를 잡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한 번도 소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이 이름은 실패한 버전에서 유래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구조는 아무도 이름을 바꾸려 하지 않았던 대체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즉 기관차 앞부분 아래에 볼트로 고정된 단순한 각진 쐐기는 거의 200년 동안 리 대륙의 기차 아래에서 조용히 빠른 속도로 운행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장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왜 장애물이 움직이는 방향이 충돌의 힘보다 더 중요할까요? 그리고 왜 똑같은 기본 형태가 오늘날 시속 200마일로 달리는 기차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을까요? 이 장치의 정식 명칭은 파일럿입니다. 이것은 기관차 앞부분 아래에 낮게 장착된 쐐기 또는 개방형 프레임으로 대략 30도에서 45도 정도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장치의 역할은 장애물을 멈추게 하는 것도, 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충돌을 흡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장치의 역할은 물체가 선로 아래로 들어가기 전에 옆으로 밀어내어 선로와 바퀴, 그리고 앞 차축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비켜내다라는 단 한 단어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파일럿의 모든 형태는 바로 그 한 가지 기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카우캐쳐가 선로 위에 있는 무언가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차 자체의 기계적 생존 장치입니다. 이런 혼란은 이해할 만합니다. 카우캐쳐라는 이름이 너무도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처음부터 잘못된 인식을 굳혀버렸습니다. 이 이름은 마치 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로지 기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차의 문제는 소의 무게가 아닙니다. 문제는 소의 위치입니다. 이 부분을 모두가 놓치고 있습니다. 1,400파운드, 약 635kg짜리 동물이 200톤짜리 기차에 치고도 선로 위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소에게는 끔찍한 날이고 기차에게는 약간의 불편일 뿐입니다. 기차는 속도를 늦춥니다.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입니다. 진짜 위험한 결과, 즉 사고와 뉴스 헤드라인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장애물이 바퀴 앞에서 옆으로 치워지지 않고 바퀴 아래로 들어갈 때 발생합니다. 그건 더 이상 단순한 충돌이 아닙니다. 그건 지렛대입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바퀴가 솟아오른 물체 위를 굴러가는 것은 정확히 지렛대처럼 작동합니다. 바퀴가 하중입니다. 그 아래에 끼인 장애물이 받침점이고 레일이 지렛대의 막대입니다.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비교적 작은 물체라도 움직이는 차축 아래에 끼이면 그 차축을 레일에서 완전히 들어올릴 만큼 충분한 위쪽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건 마치 쇠지렛대로 자동차를 들어올리려다가 갑자기 지렛대가 너무 잘 작동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 앞 차축이 레일에서 들리면 전체 기관차의 측면 안정성이 사라집니다. 기차는 우아하게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기차는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구릅니다. 기차는 달리던 속도 그대로 선로에서 이탈하며 200톤짜리 기관차가 시속 30마일로 레일을 벗어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재앙입니다. 여기서의 물리법칙은 그 단순한 만큼이나 가혹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 장애물이 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가 위험한 이유는 무게 때문이 아니라 키 때문입니다. 635kg, 1,400파운드짜리 동물은 앞차축 아래에 끼어 바퀴에 깔리기보다는 바퀴를 들어올리는 경사로 역할을 할 만큼 충분히 큽니다. 미국 철도 초창기에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탈선 사고가 발생해 승객들이 목숨을 잃고 주변 마을 대부분의 건물보다 더 비싼 기관차가 파괴되었으며 지역 경제 전체가 의존하던 철도 노선의 상업 활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위협은 동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동물이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위협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위협입니다. 질량이 아니라 기하학적 구조입니다. 파일럿의 경사진 형태는 그 위협이 지렛대 문제로 바뀌기 전에 이를 해결해 줍니다. 장애물이 속도를 내며 파일럿의 경사진면에 부딪히면 그 힘은 곧바로 기차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힘은 옆으로 흩어집니다. 이 각도는 정면 충돌을 스치듯 지나가는 충격으로 바꿔주는데 이는 마치 하키 스틱이 퍽을 튕겨내는 것과 벽이 퍽을 멈추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장애물은 바퀴에서, 차축에서,
그리고 선로에서 완전히 멀어지도록 옆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지렛대는 결코 형성되지 않습니다. 차축은 아래로 유지됩니다. 기차는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그렇게 정확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30도에서 45도의 각도는 단순히 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 대차가 장애물에 닿기 전에 움직이는 질량을 옆으로 밀어내기 위해 필요한 기하학적 구조입니다. 각도가 너무 완만하면 장애물이 파일럿의 면을 타고 올라가면서 옆으로 튕겨나가지 않고 결국 몇 피트 위에서 똑같은 지렛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각도가 너무 가파르면 파일럿이 벽처럼 작용해서 힘을 옆으로 돌리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에너지가 모두 기차의 프레임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작동 가능한 범위는 매우 좁습니다. 이 형태는 금속 프레임으로 위장한 물리학적 해법이며 각도의 1mm마다 하중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파일럿을 기차 앞부분에 달려있는 두 가지 다른 것과 혼동하는데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며 모양도 전혀 다릅니다. 버퍼빔은 기관차 셋이 맨 앞을 가로지르는 무거운 수평 막대입니다. 이것은 기찻길이 충돌할 때, 즉 두 대의 200톤짜리 물체가 시속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정면에서 부딪힐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버퍼빔은 엄청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최신 충돌 안전 설계는 수십만 파운드의 힘을 제어된 변형을 통해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크러시존이 계산된 순서로 안쪽으로 붕괴되면서 에너지를 방향을 바꾸는 대신 재료의 파괴를 통해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옆으로는 아무것도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크럼플존과 하키에서의 디플렉션의 차이와 같습니다. 같은 차량의 앞부분이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전략입니다. 북부 지역에서 운행되는 기관차의 앞부분에 장착된 제설기는 불도저의 비스듬히 기울어진 날처럼 쌓인 눈을 위쪽과 옆쪽으로 밀어냅니다. 레일 위에 쌓인 눈은 한 마리의 큰 동물처럼 동적인 지렛대 문제와는 다릅니다. 눈은 수십 피트에 걸쳐 분산된 하중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아니라 지속적인 제설로 해결합니다. 기하학적 구조는 더 완만하고 블레이드는 더 넓으며 목표는 한 번의 충격을 방향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밀어내는 데 있습니다. 질량의 종류도 다르고 지속 시간도 다르며 형태도 다릅니다. 하지만 파일럿, 버퍼, 빔, 제설기 이 세 장치는 모두 기차 앞부분에 거의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뭉뚱그려 전체를 카우캐처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카우캐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덜 극적인 장치입니다. 카우캐처는 모든 것 아래에 위치한 비스듬한 프레임으로 조용하고 실용적으로 시야 아래에서 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카우캐처의 기원에는 실제로 소를 잡기 위한 장치를 처음 만든 한 남자가 있었고 그것이 재앙임을 깨달은 뒤 우연히 실패한 시제품의 이름이 전체 장비 범주의 이름이 되어버린 사연이 있습니다. 때는 1833년입니다. 뉴저지의 캠든 앤드 엠보이 철도는 미국에서 최초로 운영된 여객 노선 중 하나였습니다. 승차권 가격은 50센트였습니다. 뉴브런즈 윅과 보든타운 사이의 여정은 약 2시간이 걸렸는데 이는 말과 마차로 하루가 걸리던 시절에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기계 부서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은 아이작 드립스였는데 그는 필라델피아 출신의 독학 기계공으로 설명서 하나 없이 상자에 담긴 부품들과 자신의 본능만으로 미국에 처음 수입된 기관차를 조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기관차는 존 불이라는 이름으로 영국에서 부품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드립스는 그때까지 기관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관차를 제대로 조립해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는 초기 미국 산업에서 가장 뛰어난 기계적 재능을 가진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소들이 선로 위로 돌아다니며 위험한 정차와 비용이 많이 드는 탈선을 일으키기 시작하자 드립스는 해결책을 고안했습니다. 그것은 기관차 앞부분에 장착된 회전식 철제팔이었습니다. 그 팔은 동물과 접촉하면 회전하여 솔직히 말해 동물을 찌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팔이 동물을 잡아 기차 앞에 붙들어 두고 기차가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멈출 때까지 기관차 옆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치는 말 그대로 소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론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는 드립스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치는 즉시 퇴출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장치는 기계적으로 비실용적이었고 실제로는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기 전 이미 카우캐처라 불렸습니다. 이름 그대로 소를 잡기 위함이었죠. 드립스는 즉시 팔을 경사진 쐐기형 프레임으로 바꿨고
이 밀어내는 구조는 이후 모든 기관차 설계의 기본이 됐습니다. 실패한 장치에서 유래한 이름이 190년 동안 효과적으로 사용된 설계에 그대로 붙게 되었습니다. 드립스가 조립한 존불 기관차는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남아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운행 가능한 증기 기관차로 앞부분에 파일럿이 달린 것이 특징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구조는 지금까지도 여러분 주변에서 조용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에서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중서부를 달리는 모든 암트랙 열차에는 파일럿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들소가 오래전에 철도 구역에서 쫓겨났지만 흰꼬리 사슴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속 79마일로 달리는 열차의 대차에 사슴이 부딪히는 문제는 1833년 뉴저지에서 드립스가 해결하려 했던 것과 똑같은 지렛대 문제입니다. 프랑스의 TGV는 시속 200마일이 넘는 속도로 달리지만 여전히 파일럿을 장착합니다. 그 속도에서 앞차축에 새가 부딪히면 시속 30마일로 소가 충돌할 때와 동일한 회전 상승 구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수치는 달라져도 원리는 같습니다. 물리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본 신칸센의 파일럿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설계됩니다. 시속 320km로 달릴 때 하드커버 체크기의 선로 파편조차도 앞 대차 아래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만큼 충분한 힘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작은 물체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며 동일한 기하학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뉴욕시의 모든 지하철 열차에도 파일럿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럿이 튕겨내도록 설계된 장애물은 가축이 아닙니다. 선로 위에 떨어진 물건들, 가방, 짐,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승강장에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지하철 터널에서 파일럿의 역할은 넓은 평원에서의 역할과 동일합니다. 장애물이 바퀴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많은 역의 지하철 선로 사이에 움푹 파인 홈, 일명 자살 구덩이는 같은 원리를 반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튕겨내는 대신 신체가 바퀴 접촉면 아래 공간으로 떨어질 수 있게 하여 그렇지 않으면 치명적일 충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구조를 바꾸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포뮬러 1 자동차는 부분적으로 같은 측면 편향 원리를 적용한 프론트 스플리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트랙 위에 떠다니는 이물질은 언더플로어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시속 180마일에서 언더트레이 아래로 들어간 이물질은 전체 차량을 하중으로 하는 지렛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쇠빙선은 같은 원리를 대규모로 적용한 선수 구조를 사용합니다. 비스트만 선수는 얼음을 멈추거나 흡수하려 하지 않고 옆으로 그리고 아래로 밀어냅니다. 얼음이 앞에 쌓이지 않습니다. 얼음은 선체 아래로 튕겨나갑니다. 정면 저항이 아니라 측면 압력입니다. 대서양도 뉴저지에서 드립스가 배운 것과 같은 물리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제설차는 대략 30도에서 45도 정도로 기울어진 블레이드를 사용하는데 이는 누군가가 기차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질량을 최소한의 구름 저항으로 이동시키는 기하학을 계산해보면 항상 같은 각도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물리는 언제나 독립적으로 같은 해답을 찾아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덴버, 포틀랜드, 휴스턴의 경전철 시스템은 모두 특정 도시 문제, 즉 자전거 바퀴에 기하학에 맞게 파일럿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경전철에 치인 자전거는 소와는 다른 높이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파일럿의 각도도 달라집니다. 질량은 다르고 속도는 더 느리지만 문제는 동일합니다. 목장 입구에서 차로 지나가는 금속 격자 위의 소방지대는 전적으로 파일럿이 무리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파일럿은 단일한 갑작스러운 충격만을 처리합니다. 소방지대는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1833년 드립스가 바라보던 동일한 원래 문제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해결책입니다. 철도 역사 중 한 버전에 따르면 증기기관차의 파일럿은 동물과의 큰 충돌이 있을 때마다 제거돼야 했고 프레임을 점검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생긴 점검 요구사항이 미국 교통에서 최초의 공식적인 사고보고 시스템 중 일부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서부의 철도 회사들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숨겨진 비용을 발견했습니다. 파일럿은 마모되었습니다. 큰 동물과의 충돌마다 프레임이 휘거나 금이 갔습니다. 손상은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기하학적으로 멀쩡해 보였지만 어느 순간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철도 회사들은 기관차를 운행해서 빼야 했고 이로 인한 운휴 시간은 연례 보고서에 설명되지 않은 유지 보수 비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소에 대한 기하학적 결정이 업계가 기계적 고장을 추적하는 방식의 기초가 되었고 그 뒤를 이은 관료적 서류 작업은
오늘날 건널목 사고 후에 제출되는 안전보고서의 직접적인 선조가 되었습니다. 현대의 유로스타 열차가 채널 터널 진입로에 들어설 때는 환기구의 둥지를 트는 바닷새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파일럿이 장착돼 있습니다. 같은 기하학적 구조지만 완전히 다른 동물을 위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철도청은 현대 기관차의 파일럿이 40만 파운드의 정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813년 이래로 화물열차가 건널목에서 멈춘 트럭과 충돌할 때 일어나는 수학적 원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약 21만 2천 개의 건널목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건널목은 파일럿의 구조가 교통사고와 열차 탈선 사이에서 마지막 방어선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짜 딜레마가 있습니다. 파일럿은 열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장애물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시속 60마일로 옆으로 튕겨나간 대형 동물은 선로 근처에 있는 철도 작업자, 신호 장비, 역 건물 등 모든 것에 심각한 2차 위협이 될 만큼 충분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1800년대 초기 철도 사고 보고서에는 열차 자체가 아니라 열차가 막 튕겨낸 물체에 의해 발생한 인명피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관차를 구하는 구조는 그 자체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유럽 여객 열차의 현대식 파일럿에는 보조하단 스쿱, 즉 언더런 보호 요소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는 사람이 충돌했을 때 옆으로 튕겨내는 대신 열차 아래로 미끄러지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공학적 논의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철도 차량의 충돌 안전성을 다루는 유럽 표준 EN 15227에는 보행자 접촉에 기하학에 관한 전체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소로부터 열차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던 카우캐처는 이제 사람을 열차로부터 보호하려는 장치로 진화했습니다. 기능이 완전히 반전된 것입니다. 이름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다음 버전은 아예 고정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유럽 고속철도 프로그램에서는 능동형 파일럿 시스템을 시제품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로 위에 있는 물체를 감지하고 그 질량과 위치를 계산한 뒤 접촉이 일어나기 전에 해당 물체에 최적화된 각도로 형상화된 디플렉터를 전개하는 센서입니다. 평균 질량에 맞춰 고정된 기하학 구조 대신 파일럿은 실시간으로 적응합니다. 사슴은 바위와는 다른 각도를 받게 됩니다. 자전거는 여행 가방과는 다른 기하학 구조를 적용받습니다. 1833년에 내렸던 결정, 즉 각도를 정하고 금속으로 제작해 고정시키는 방식이 190년 만에 처음으로 제고되고 있습니다. 카우캐처는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1833년 뉴저지의 한 정비사가 처음 설계한 장치가 소를 찌르려다 실패한 후 내린 기하학적 결정이며, 그 결정은 여전히 네 대륙의 열차 아래에서 시속 200마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버전에서 유래했습니다. 모양은 제대로 작동했던 버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의존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와 같습니다. 성공한 반복은 눈에 띄지 않고 실패한 초안이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